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을 이용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줌마였습니다. 제 이름 강영숙, 올해 나이 환갑을 넘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통쾌한 제 인생 최고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늘 시어머니 이와 며느리 사이를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저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이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들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것만 지켜보겠다고요. 우리 아들 재혁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재혁이를 키웠어요. 새벽 시장에서 김밥을 말아 팔고 식당 서빙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키운 아들이 서울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 기쁨이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가 32살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지금의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가 된 그 여자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재혁이가 엄마 저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저도 흐뭇했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지는 못했지만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강남은 아니어도 서울 안에 번듯한 아파트였죠. 34평짜리 신축 아파트 제 이름으로 계약은 했지만 어머니 아들 집이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해줬죠. 남편 없이 홀로 키워서 그런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처음 1년간은 정말 행복했어. 명절 때도 꼬박꼬박이 인사하고 제 생심도 챙기고 물론 음식은 제가 다 했지만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는 거 아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도 너무 곤란해요.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받지가 않아서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제가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아무튼 다음에는 조심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님,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노후 발전했고 급기야는 어머님 이번 주는 오지 마세요. 저희 좀 쉬고 싶어요. 그대였죠. 재혁이는 그런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이래. 우리도 신혼이잖아. 그 말에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반찬도 현관에 걸어두고 오고 집에 들어갈 때는 꼭 문자를 먼저 보내고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어머님 반찬도 이제 그만 가져다 주세요. 저희가 해먹을게. 근데 재혁이는 점점 야유하고 있었어요. 회사 야근이 많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출근한 시간에 몰래 반찬을 갖다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아들 밥 한 끼 챙겨주는 엄마 마음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사실 조금씩 이상한 깜새는 있었어요. 재혁이 이장에서 돈이 너무 빨리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가 하고 묻길래 제가 그래도 너희 둘 다 보는데 그 정도이 했더니 아내가 좀 쇼핑을 좋아하기는 해 하면서 웃었죠. 그때 뭔가 짚어봤어야 했는데 또 한 번은 제 재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내가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나? 순간 가슴이 철용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응. 나중에 대출 받기도 편하고 세금도 그게 유리하다고 하더라. 저는 그때 단호하게 말했죠. 안 돼.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며느리 이름으로는 절대 안 돼. 그날 이후로 며느리 이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명절 때도 몸이 안 좋아서 라는 핑계로 오지 않았고 제 생신도 출장이 있어서 라면 넘겼죠. 재혁이만 혼자 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이해해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예민한가 봐.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아들과의 만남도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겨우 얼굴 보는 정도. 그것도 밖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에는 절대 부르지 않더라고요. 엄마, 집이 좀 어수선해서. 엄마 아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늘 이런 핑계들 뿐이었죠. 저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전날 재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먹고 있어. 라면만 먹고 살아. 그 한마디에 반참을 설쳤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었어요. 재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장조림, 고등어조림, 깨식장아찌,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통 6개가 꽉 찼습니다. 무거웠지만 행복한 무게였어요.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으니까.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일부러 이 시간을 택한 거예요. 며느리는 확실히 회사에 가 있을 시간이니까요. 주차장에서 며느리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도둑도 이런 기분일까요? 흐든 저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 밥 한 끼 챙겨주고 싶은 엄마일 뿐이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바꿨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대로더라고요. 재혁이 생일로 되어 있는 번호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엉망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피자 박스와 치킨 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싱크대를 보니 더 가관이었죠. 며칠은 됐을 법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혁이가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며느리 오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즘 마법이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닐까요? 먼저 싱크대부터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가스레인지를 닫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웠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가관이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수두룩했고 곰팡이 핀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재혁이가 이런 걸 먹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냉장고를 깨끗이 정리하고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메모지에 하나하나 먹는 방법도 적어놨죠. 전자레인지 2분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런 식으로요. 냉장실에는 과일도 넣어뒀어요. 재혁이가 좋아하는 사과랑 패 깎아 먹기 귀찮을까봐 미리 깎아서 밀폐용기에 담아왔죠. 냉장실에는 재혁이가 좋아하는 만두도 넣어뒀습니다. 직접 빚은 왕만두 한 달은 먹을 수 있을 양이었어요. 거실도 대충 정리했습니다. 널브러진 옷들을 개워서 방에 넣어두고 테이블을 닦고 청소기도 돌렸죠. 그렇게 정신없이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12시 30분. 며느리가 올 시간이 아닌데 혹시 뭘 두고 갔나? 아니면 오늘 일찍 퇴근하는 날인가?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당황한 저는 일단 부엌에서 나와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면 또 잔소리를 들을 테니
그냥 당당하게 있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어왔고 저를 보지 못한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방금 집 도착했어.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 재혁이한테 전화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말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응, 오늘 남편 야근하는 날이야. 7시나 되어야 올 거야. 그러니까 넌 30분 후에 와. 뭐라고? 남편, 재혁이를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남자한테 전화를 한다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설마 우리 며느리가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아, 맞다. 시어머니? 푸아. 그 웃음소리가 너무 격렬적이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방 문 뒤로 몸을 숨겼어요. 뭔가 더 들어야 할 것 같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절대 안 와. 내가 어제 오지 말라고 못 박아놨거든. 진짜 그 노친네 때문에 미치겠어. 반찬 핑계로 맨날 우리 집 영탐하러 오는 거 진짜 역겨워 죽겠어. 노친네 역겹다고?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그저 아들 끼니 걱정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어제도 또 문자 보내서 반찬 갖다 준다고 하길래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만 신경 써주세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재혁이가 살이 빠진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아니, 자기 아들이 애야? 35 먹은 어른인데 엄마가 밥을 떠먹여줘야 해. 며느리는 계속해서 독서를 펴부었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방문 뒤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그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꼰대가 뭘 한다고 맨날 간섭이. 청소가 안 됐네. 냉장고 정리를 해야 하네. 재혁이 속옷은 따로 살면서 빨아야 하네.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야?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지난번에는 우리 침실까지 들어와서 이불 정리하고 갔더라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 침실까지?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안방은 부부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프라이버시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시골에서 평생 살다가 서울 와서 아들 출세했다고 기구만장한 거지. 학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 정말 생각만 해도 짜증나. 시골,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 것뿐이었죠. 그게 그렇게 무시받을 일인가요? 그냥 요양원이나 가면 좋겠어. 아니면은 시골의 땅이라도 사서 거기 가서 살든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간섭하지 말고. 아, 맞다. 이번에 아예 현관 비밀번호 바꿔야겠다. 열쇠도 다시 바꾸고 요양원. 제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죠? 그저 아들 격게 입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리고 있잖아. 그 바보 같은 남편 진짜 한심해. 엄마, 엄마 하면서 마마보이처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그렇게 의존해?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한 거야. 그래서 더 만만한 거지. 돈만 벌어다 주면 되니까. 제 여기를 바보라고, 마마보이라고. 제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부모를 생각하는 효자일 뿐인데. 어제도 명품백 샀는데 회사 선배가 중고로 싸게 판다고 해서 샀어. 하니까 그냥 믿더라. 300만 원짜리를 중고로 50만 원에 샀다. 부하 진짜 순진한 건지 바보인 건지 내가 쇼핑하고 노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 300만 원 명품팩이. 저는 평생 그런 비싼 가방은 구경도 못 해봤는데 우리 재혁이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그런 데 쓰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그리고 네가 오면 볼섬을 준비해뒀어. 와인이랑 그 속옷 또 새로 샀어.
그 레이스 달린 검은색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 소고, 와인.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 우리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것도 집에서 재혁이가 야근하는 동안에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그 바보가 알 리도 없지만 회사 연수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 사실 너랑 제주도 간 거였잖아. 이틀 동안 정말 좋았어. 그 호텔 스위트룸에서 생각만 해도 좋아. 제주도? 재혁이가 아내가 회사 연수 간다고 해서 공항까지 배우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다른 남자와 제주도로 밀월 여행을 떠났다니요. 그 바보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오늘도 야근한다고 했으니까 새벽까지 시간 많아. 아참, 그리고 있잖아. 이 집 내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미루고 있어. 아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것 같아. 이 집을 며느리며 명의로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요? 그 놓친 내가 진짜 문제. 아들 재산 지키려고 발악하는 꼴이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역겨워. 뭐 조금만 더 구슬리면 되겠지. 아니면 잠신했다고 하면 바로 넘어올 걸. 어머님 손주 생겼어요. 하면 감격해서 뭐든 다 해줄 거야. 그 단순한 놓친 내가 임신 거짓말로 임신했다고 속이려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저나 손주를 기다렸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하다니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재혁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했고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참,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가져다 준 반찬들 다 버렸어. 김치 냄새 나고 짜고 누가 그런 걸 먹. 나는 호텔을 음식이나 레스토랑 음식만 먹고 싶은데 맨날 된장이니 김치니 그런 것만 가져와서 냉장고에 쑤셔 넣고 가는 거야. 정말 민폐야.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반찬을 버렸다고. 재혁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들을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 있어. 시어머니가 우리 집 청소해주고 가잖아. 공짜 파출부지. 뭐하. 그것도 모르고 본인은 아들 돕는다고 생각하겠지. 불쌍한 놓친내. 공짜 파출부? 제가 아들을 위해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무튼 30분 후에 와. 기다릴게. 남편은 절대 일찍 안 와. 내가 아까 전화해서 확인했거든. 자기야, 오늘도 야근이지. 늦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어. 이랬더니, 걱정 마. 사랑해 이러더라. 진짜 단순해서 살기 편해.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계속 녹음을 하면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 화장품 바르는 소리, 옷 갈아입는 소리.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재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죠? 감사해요. 저 오늘 야근이라 늦을 것 같은데 냉장고에 넣어만 주시고 가세요. 아, 그리고 아내한테는 엄마 오신 거 말 안 할게. 또 뭐라고 할까봐. 엄마,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재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도 엄마를 그렇게 모욕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 재혁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먼저 재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치기도 힘들었지만 정신을 다 잡고 또 박도 박섰습니다. 재혁아, 엄마야. 지금 내 집에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생겼어. 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야근 취소하고 바로 와. 절대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마. 제발 엄마 말 믿고 지금 당장 와줘. 그리고 동생 순자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야, 언니야. 지금 바로 재혁이네 집으로 와줘.
증인이 필요해. 자세한 건 와서 설명할게. 급해 문자를 보내고 나서 계속 녹음을 했어요. 며느리는 거실로 나와서 와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은 빨간 원피스 입을까, 검은 원피스 입을까? 혼잣말을 하면서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을 대보고 있었죠. 15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전화가 울렸습니다. 왜 벌써 도착했어? 정말에. 아직 30분 안 됐는데, 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아니, 갑자기 무슨, 그래, 알겠어. 나중에 연락해.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어요. 아, 진짜 재수 없어. 오늘 완전 기대했는데,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것 같았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재혁이었나 봅니다. 자기야? 응, 나 집에 있어.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가려고. 왜, 뭐, 집에 온다고? 지금,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며느리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고? 이상하네. 그래, 알겠어. 나도 집에 있을게. 금방 와. 전화를 끊은 며느리가 혼자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왜 오라고 했지? 오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설마 우리 통화 들은 건 아니겠지? 며느리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부엌, 거실, 작은 방, 그리고 마침내 안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뒤에 바짝 붙어 있었죠. 다행히 며느리는 안방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로 나가서 급하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와인병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2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현관으로 갔어요. 자기야, 빨리 왔네? 무슨 일이? 엄마 어디 계셔? 재혁이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님, 난 모르겠는데 왜 엄마가 여기 계시다고 했어? 제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며느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이 여긴 언제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네가 전화하면서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어. 그때 현관 벨이 또 울렸어요. 순자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급하다고 해서 택시 타고 왔어. 들어와 순자야. 증인이 필요해서 불렀어.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재혁이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재혁아, 엄마가 오늘 너한테 들려줄 게 있어. 네 아내가 누구와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어머님, 그건 며느리가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면서 오늘 남편 야근하는 날이야 라고 하는 부분부터 저를 놓친 내라고 부르는 부분, 재혁이를 바보라고 하는 부분, 그동안 바람 피웠다는 부분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재혁이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벌린 채 충격받은 표정이었고요. 이게 진짜. 그때 재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그 사람은 그냥 친구고 친구한테 속옷 얘기를 해. 와인을 준비하고 기다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건 제주도도 그 사람이랑 간 거야? 회사 연수가 아니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답이 없죠. 재혁이가 일었었어요. 엄마 죄송해. 엄마가 이런 대접받는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재혁아, 난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순자가 거들었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숨을 당해야 해. 재혁아, 너도 정신 차려. 이런 여자랑 계속 살 거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동안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아, 엄마가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 본이 며느리가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 처음부터 내 명의였어. 네가 명의 이전하자고 조를 때 재혁이가 미룬 게 아니야. 애초에 이전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니까 재혁이가 설명했어요. 사실 엄마랑 나랑 상의한 거야. 네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게 보였거든. 쇼핑 중독의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 그럼 처음부터 날 의심한 거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의심이 아니라 대비였어.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 순자가 나섰어요. 야, 너 지금 적반하장이야. 네가 한지 생각하면 지구멍에라도 숨어야 할 판인데 되려 큰 소리야.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어요. 정말 한 번뿐이었어요. 아니, 실수였어요. 네, 회사 동료인데 어쩌다 보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재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몇 달 동안 바람을 폈으면서 한 번 제주도까지 여행을 가는 사이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게다가 우리 집에 부르려고 했잖아.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을 어머니처럼, 아니 친엄마처럼 모시고 살게요. 며느리가 제게 매달렸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나를 놓친 내라고 부르고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하고 공짜 파출부 취급한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엄마처럼 모신 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제발 한 번. 그때 재혁이가 또 다른 소리를 꺼냈어요. 이혼 소리야. 사실 준비해뒀어. 며느리가 놀라서 재혁이를 봤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네가 카드값이 1,000만 원 나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조사해보니 명품백, 명품 옷, 호텔 숙박비 다 나오더라. 그건 변명하지 마. 이미 다 늦었어. 재산 분할은 없어. 네가 쓴 돈이 이미 충분하니까 오히려 네가 위자료를 줘야 할 판이야. 순자가 거들었어요. 불륜 내 경제적 배신까지. 이건 완전히 네가 잘못한 거야.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이혼해. 근데 그냥은 나도 못 헤어져. 나도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부인으로서 왜 권리가 있어. 안 그래? 무슨 권리? 제가 물었어요. 이 집은 내 명의. 너는 그저 며느리 자격으로 살았을 뿐이야. 이제 그 자격도 없어졌고. 그래도 법적으로 재혁이가 끼어들었어요. 법적으로 네가 불륜을 저질렀어. 증거도 있고. 오히려 네가 며느리는 결국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집 사서 나갈게요. 지금 당장 나가. 제가 말했어요. 옷가지랑 개인 물품만 가져가. 나머지는 택배로 보내줄.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집을 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그동안 죄송했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제가 불렀어요. 열쇠 놓고 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며느리가 열쇠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며느리가 나간 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재혁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런 취급받는 줄도 모르고 재혁이가 울먹였어요. 울지마 아들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네가 더 걱정이야. 3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어요. 엄마한테 대하는 걸 보면서 정기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순자가 차를 타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빨리 알아서 다행이야. 더 늦기 전에 정리한 거니까 재혁아 힘내. 아직 젊잖아. 고무 감사해요. 오늘 와주셔서 뭘 가족인데 당연하지. 언니 진짜 고생했어. 그런 며느리 3년이나 참고 산 것도 대단해.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참은 게 아니라 몰랐던 거지. 겉으로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거든. 뒤에서 그런 말 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 재혁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제가 맛있는 거 허드릴게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너도 정리할 게 많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순자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속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복잡해. 그래도 재혁이가 언니 편이어서 다행이야. 요즘 아들들은 다 마마라 편이라던데 우리 재혁이는 달라. 그래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쁘게 웃던 며느리의 모습 결혼식장에서 잘 못 이겠습니다. 나고 인사하던 모습, 명절 때 어색하게 앉아 있던 모습,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그날 밤 재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내일 휴가 낼게요. 엄마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어요. 그럴 필요 없어. 회사가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재혁이가 왔어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제 변호사 만났어요. 빠르면 한 달 안에 정리될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그리고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한 게 있어요. 뭐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그런데도 모른 척 했어요. 제가 나서면 더 큰 갈등이 생길까 봐서요. 정말 비겁했어요. 아니야, 재혁아, 내 입장도 이해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니에요. 제가 더 단호했어야 했어.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혁이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었어요.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가 된 그 여자가 더 이상 버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바람 피운 상대는 회사 상사였는데 그 사람도 유부남이었어요. 소문이 나자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고 결국 그 여자는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혁이는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최근 후에 자주 제 집에 들러 밥을 먹고 가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도 가고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래요. 강릉에 좋은 펜션이 있대요. 저 갑자기 무슨 바다야. 그냥요. 엄마랑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이번에 가요. 돈 아깝게 무슨 돈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동안 너무 등한시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는 강릉으로 여행을 갔어. 이른 아침 회도디를 보고 싱싱한 회도 먹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혼자 살게요.
왜 좋은 사람 있으면 다시 결혼해야지. 아니에요. 이제 연애도 결혼도 지쳤어요. 그냥 엄마랑 행복하게 살래요. 바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젊은데 그래도 더 이상 상처받기는 싫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 두기도 싫고요. 제가 재혁이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엄마 때문에 그러지 마.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네가 행복한 게 엄마 행복이야. 그럼 제가 행복해지면 엄마도 행복한 거지. 저는 엄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데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전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었던 분에게서였죠. 여보세요. 사돈, 저예요.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아니, 어쩐 일이세요? 저희가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돈에게 그동안 염치가 없어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지금이나마 사죄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잊고 있습니다. 마무리, 그래도 이겨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미 다 끝난 사이에 다시 만나기는 싫었지만 결국 우리는 만났어요. 사돈은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어렸어부터 뭐든 다 해주고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사실 딸이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 그 남자한테도 차이고 회사도 잃고 집도 없고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매일 울기만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정심이 들지 않았거든요. 혹시 사위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을 사위라고 부르지 마세요. 애들 갈라선 지 꽤 됐습니다. 이제 더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사돈과는 헤어졌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돈과 헤어진 후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혁이에게는 그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되었고 재혁이와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 그러니? 누구야? 같은 부서 후배인데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재혁이가 행복해 보여서 반대할 수 없었죠. 그래, 언제 데려올래? 이번 주말에 괜찮으세요? 그래, 데려와. 주말이 되었고 재혁이가 한 여성과 함께 왔어요.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맨얼굴, 그리고 수줍은 미소를 갖고 있었죠. 첫눈에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밥은 먹었어요? 아직이.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잘했어요. 많이 준비했거든. 수연이는 부엌 부러 따라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실에서 쉬워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님,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부엌 부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수연이는 손 놀림이 빨랐고 무엇보다 정성스러웠어요. 어머님, 재혁 씨가, 어머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뭐 별거 없어. 그냥 정성이지. 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머님 반찬 먹고 자란 재혁 씨가 부러워요. 밥을 먹으면서도 수연이는 계속 제이 음식을 칭찬했어요. 과하지 않고 진심이 느껴지는 칭찬이었죠.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어머님처럼 요리 잘하세요. 다음에 우리 어머니 김치도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그럼 나야 고맙지. 재혁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소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재혁 씨한테 다 들었어요. 힘드셨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을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고마워. 근데 부담 가지를 필요 없어. 부담 같은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엄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재혁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요. 그런 재혁 씨가 좋아요. 저는 소연이를 다시 봤어요. 눈이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재혁이와 소연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집은 내가 준비할게. 전에 살던 그 집 말고 새 집으로.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소연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내 선물이야.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뭐든 말씀하세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특히 가족을 소중히 여겨줘. 약속할게요. 어머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소연이 어머니도 좋은 분이었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죠. 그렇게 재혁이가 재혼을 한 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약속대로 정말 잘해주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고 명절에는 오히려 자기가 음식을 다 준비해서 왔죠. 어머님, 이번엔 제가 다 했어요. 어머님, 그냥 드시기만 하세요. 아이고, 고생했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며느리가 재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재혁이를 바라보는 눈빛, 말 한마디에도 애정이 묻어났죠. 그리고 드디어 기쁜 소식이 왔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아이고, 정말. 네, 2달이래요. 어머님이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셨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기뻐요. 어머님 닮은 아이 낳고 싶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제가 며느리를 도왔어요. 영양식도 만들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출산 준비도 함께 했죠. 어머님, 저 무서워요.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잖아.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님,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네,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지훈이 어때? 지혜롭고 훈훈하게 자라라고. 좋아요. 강지훈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지훈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할머니 하면서 제게 먼저 달려오고 제품에서 잠들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같이 살아요? 아니야, 괜찮아. 각자 사는 게 편해. 그래도 지훈이도 있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마음이 안 놓아요. 재혁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냥 같이 살아요. 우리도 엄마 필요해요. 결국 저는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며느리가 정말 편하게 대해줘서 금방 적응했죠. 그날 이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는 며느리와 재혼해서 행복했고 손자 지훈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전 며느리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한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수수한 차림이었죠. 그래, 잘 지내?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네. 어머님은요? 잘 지내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재혁 씨는 잘 지내나요? 응. 재혼해서 애도 둘 낳고 잘 사. 이훈이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어.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됐어. 지나간 일이야. 제가 돌아서렸는데 지훈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재혁 씨 전화번호 좀 할 수 있을까요?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안 돼, 이제 각자 길 가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재혁이네 집 근처에서 지훈이를 또 봤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였어요. 엄마, 나 얼마 전에 지훈이랑 마주쳤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재혁이도 눈치챘어요. 나도 그래.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수작 부리는 거 아닐까요? 일단 조심하자. 소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불안해할까 봐.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 어느 날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소연아,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다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가 재혁이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전 부인이 그런 사람이었어? 왜 나한테 숨겼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오늘 만났어? 당신 전 부인 제 가슴이 철렁했어. 지훈이가 며느리를 만났다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당신이 원래 바람기가 많다고 자기도 그래서 이혼은 했다고 나보고 조심하래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방에서 나왔어요. 소연아, 그 여자 말 믿으면 안 돼, 다 거짓말이야. 어머님도 아셨어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연아, 진실은 정반대야. 걔가 바람 피워서 이오는 거야. 증거도 다 있어.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이 흔들린 상태였어요. 그 사람이 증거도 보여줬어요. 재혁 씨가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도 그건 조작이야. 재혁이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며느리는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친정에 며칠 있을게요.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 소연아, 제발 그 여자 말 믿으만 재혁이가 붙잡았지만 며느리는 뿌리치고 나갔어요. 지은이의 복수가 시작된 거였어요. 우리가 행복한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며느리가 친정으로 간 후 재혁이와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소연이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친정에 가서 직접 설명해 보. 다음 날 우리는 며느리 친정에 갔어요. 안사돈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돈 소연이 좀 저먹게 해주세요. 소연이가 지금 만나고 싶지 않대요. 제발요. 오해를 풀어야 해요. 한참을 부탁한 끝에 겨우 거실에서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울어서 눈이 통통 부어 있었죠. 소연아, 우리 말 좀 들어봐. 재혁이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판결문 지은이 불능 증거들, 녹음 파일까지. 이게 진실이야. 지은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야. 내가 바람 피운 게 아니라 며느리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특히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럼 그 사진은 조작이거나 오해할 만한 상황을 찍은 거겠지. 소연아, 나를 믿어줘. 사돈도 놀라셨어요. 세상에 그런 여자가 다 있나?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며느리가 울면서 재혁이를 안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그 여자 말을 믿다니.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혁이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사진이 전부 되어 있었죠. 재혁이와 어떤 여자가 포옹하는 사진이었어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뒷모습이 재혁이와 비슷했죠. 이게 뭐야 며느리가 또 불안해했어요. 조작이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야. 내가 잃은 걸 너도 잃게 될 거야. 지은이었어.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한 거였죠.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재혁이 회사에 임명의 투서가 들어갔어요. 재혁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거짓 제보였. 조사 결과 무고로 밝혀졌지만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며느리 일하는 곳에도 이상한 전화가 왔대. 며느리가 불륜이었다는 허소문을 퍼뜨리려 했던 거죠.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재혁이가 화를 냈어요. 맞아.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도 화가 났어요.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만 있다면요.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지은이는 교묘했어요.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 지은이가 며느리를 다시 만나자고 연락한 거예요. 언니, 오해가 있었나 봐요.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언니, 언제부터 언니였는지 며느리가 우리에게 물었어요. 어떡할까요? 만나.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게. 제가 말했어요.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지은이를 만날 때 녹음기를 숨기고 재혁이와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며느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모자를 쓰고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죠. 지은이가 나타났어. 예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명품 베개, 명품 옷, 위자료 받은 돈으로 산 건가 싶었어요. 소연 씨, 와줘서 고마워요. 네,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번에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 것 같아요. 재혁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너무 상처받아서 과하게 표현한 거죠.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겼어요. 연기력은 정말 대단했죠. 소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재혁 씨와 이혼하고 나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건 본인이 바람 피워서 그것도 오해예요. 지은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남자는 그냥 친구였어요. 재혁 씨가 의심이 많아서 오해한 거. 시험 언니도 저를 미워해서 모함한 거고요. 순간 제가 나서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녹음 파일도 있던데요. 본인이 직접 불륜 사실을 말한 그것도 조작이에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재혁 씨가 회사에서 IT 쪽 일하잖아요.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지은이가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소연 씨, 우리 같은 처지잖아. 시험 언니 밑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들,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지금은 그래 보호도 나중에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나처럼 버림받기 전에 준비하세요. 무슨 준비요? 일단 진명회를 본인 앞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비상금도 모으고 혹시 모르니까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하시는 거죠? 지은이 표정이 굳었어요. 파탄 내가 왜 지금까지 한 일들 다 알아요. 회사에 투소한 것도 학교에 전화한 것도 증거 있어요. 네 있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들을 모두 꺼냈어요. 거기에는 투서를 한 사람의 IP 추적이 되어 있었는데 지은이 집 주소였죠. 그제서야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와 지은 이의 대화를 충분히 들었고 녹음도 완벽했죠.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어요. 지은아. 제 목소리에 지은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어머님, 재혁 씨,
어떻게 여기에 그따 들었어. 네가 얼마나 악독한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관심을 보이는 눈빛들이었지. 지은이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재혁이가 앞을 막아섰어요. 도망가지 마. 이제 끝날 때가 됐어. 무슨 끝이에요? 전 그냥 소연 씨와 차 한 잔, 그냥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 했으면서 재혁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던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지. 우리 아이 학교에 전화해서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투서한 게 누구야? 그건 증거 있어요? 어제 학교에서 CCTV 확인했어. 공중전화 부수지만 주변 CCTV에 내 얼굴 다 찍혔어. 지은이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재혁이가 큰 소리로 카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분류로 이혼당한 점 부인인데 제가 재혼했다고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 들어요. 재혁 씨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지은이가 당황했어요. 봐야지 내 진짜 모습을 다 알아야지. 무슨 진짜 모습이에요? 오해예요? 마, 그럼 이것도 오해야? 재혁이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3년 전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던 내용이었죠. 여보, 오늘 남편 야근하는 날이야. 시어머니 그 놓친 내는 절대 안 와. 카페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옹성거림이 시작됐죠. 헐, 진짜 놓친 내라니 저런 며느리가 다 있어. 저도 나섰어요. 이 여자는 시어머니인 저를 놓친 내 꼰대라고 부르고 제 아들을 바보 호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바람 피우면서 남편 돈으로 다른 남자한테 명품 선물을 사줬죠. 거짓말이에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그럼 이 영수증들은 뭐야? 제가 준비해온 소리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명품 가방, 시계, 모두 지은이가 재혁이 카드로 산 뒤 다른 남자에게 준 물건들의 영수증이었죠. 카페 손님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근거렸어요. 와, 진짜 악질이네. 세상에 저런 여자가 그래놓고 지금 복수한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은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럼 뭐야? 왜 우리 집에 각자 사진 보내고 회사에 투사하고 아이 학교까지 전화한 거야? 재혁이가 따져 물었어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눈물이 아니었어요. 동정을 사려는 연기였죠. 저도 힘들었어요. 이혼당하고 모든 걸 잃었어요. 잃은 게 아니라 네가 버린 거지.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가정도 다 네가 배신하고 버린 거야.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잠깐 이분들 말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며느리 이 같은 거를 더 꺼냈어요. 이게 법원 판결문이에요. 박지은 씨의 분류로 인한 이혼 판. 사람들이 판결문을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진짜네. 그런데 왜 전 남편 가정을 괴롭히는 거지? 그때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 맞아. 이런 악질은 공개해야 해. 제목은 악독한 전면을 이해 실체? 전이가 겁에 질렀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제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 인생 망가뜨리려 할 때는 생각 안 했어. 재혁이가 분노했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말했어요. 이 사람 우리 회사 직원 아니에요? 금융팀 박지은 과장? 지은이가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얼굴 확실해요. 내일 회사에 알려야겠네. 재혁이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고소장이야.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허위사실, 네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그리고 위자료도 다시 청구할 거예요. 제가 더 붙였어요.
네가 분류로 이혼했는데도 우리가 원만히 합의해줬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면 다시 소송할 수밖에. 지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이에요. 이제 와서 어머님, 한 번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근처에도 안 갈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카페에 있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핸드폰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올려야지. 이런 사람은 얼굴 공개해야 해. 회사 이름도 나왔네. 거기 제보해야겠다. 지은이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어요. 이미 네가 선택한 길이야. 재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것뿐이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받았어요.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들리는 사람들의 말소리. 저게 진짜 시험은 이 모습이다. 통쾌하네. 악질은 저렇게 혼내줘야 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은이가 무릎 꿇고 빌던 모습,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 그리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사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유튜브에 강남 카페의 막장천 며느리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시험은 이 불쌍하다. 유유, 불륜하고도 적반하장이네.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모든 SNS에서 화제가 됐죠. 심지어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시험은 이를 놓친 내라불은 악독한 전면을. 분류로 이혼 후 전 남편 가장 파괴 시도한 여성. 재혁이 회사 동료가 전화를 했어요. 재혁아, 네 전 부인 아니야?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야. 그래. 응, 완전 난리야. 얼굴도 다 공개됐어. 지은이가 일하던 회사에서도 문제가 됐나 봐요. 일주일 후 지은이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회사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어. 지은이가 살던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생겼대요. 주민들이 그런 사람과 같은 아파트에 살기 싫다고 항의했다는 거죠. 순자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언니, 걔 완전 인생 망했. 새로 사귀던 남자도 영상 보고 바로 헤어졌다더라. 그래, 그 투자회사 사장 말이야. 회사 이미지 때문에 관계 정리했. 그때 재혁이가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들고 왔어요. 엄마, 판결 나왔어요. 명의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벌금, 그리고 민사소송 손해 배상금 2천만 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지은이 아버지가 연락을 한 거예요. 사돈 저희 딸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네, 다행히 살았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계속 헛소리를 하고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 미웠지만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심각한 우울증과 피해 망상이래요. 지은이 어머니도 전화를 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죄드려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 취하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미 늦었어요. 법원 판결도 났고. 그럼 합의라도 제발요. 딸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해? 재혁이가 물었어요. 글쎄 이미 충분한 벌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까지 건드렸잖아요. 그래도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데 제가 망설였어요. 결국 우리는 형사고소는 취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사손해 배상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재혁이가 지은이 부모에게 말했어요. 뭐든 들을게요. 첫째 서울에서 떠나세요. 최소 2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네, 둘째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예요. 50m 이내 접근 금지. 알겠습니다. 셋째, 온라인상에서도 일절 언급하지 마세요. 가명으로라도 약속할게요. 한 달 후 지은이 가족은 전라도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복수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둔 거였죠. 우리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 10분 만에 집 팔아버렸다던 그날이 없었다면 이런 평화로운 날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날의 결단에 감사해요. 그 10분이 우리 가족을 지켜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일 이후로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됐어요. 어머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위해 싸워주셔서 가족인데 당연하지. 지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그래, 우리 지은이도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기회는 주지 말. 지은이를 너무 쉽게 보내준 게 화근이었어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끝났어야 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모든 일이 교훈이 됐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어요. 용수가 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 티가 나? 응, 완전 팔자 편 것 같아. 며느리랑도 잘 지냈다며. 응, 정말 복 받았어. 며느리가 정말 잘해줘. 부럽다.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도 안 와. 저는 친구를 위로했어요. 한때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으니까.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맞죠? 어머, 이걸 건일 만들었어. 어머님, 생신 다음 주잖아요.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고마워. 저는 감동했어요. 결혼하고서 며느리는 제 생일을 잊지 않고 챙기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제 생일날 온 가족이 모였어. 며느리, 친정 부모님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모두가 노래를 불렀어요. 지훈이가 직접 그린 카드를 줬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지훈이가 읽어줬어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재혁이가 선물을 줬어요. 엄마, 이거 소연이랑 같이 골랐어요. 뭐야? 온천 여행 상품권이에요. 엄마 모시고 다 같이 가려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너희들 여행이나 갈 것이지.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항상 저희만 챙기시니까 이번엔 저희가 어머님 챙겨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족들과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온천에서 신나게 놀았고, 저는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죠. 어머님 편안하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응, 정말 좋아. 이런 호감 처음이야. 앞으로 자주 와요. 어머님도 쉬셔야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혁이가 승진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부장 됐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네. 이제 더 바빠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뻐요. 며느리도 기뻐했어요. 여보 축하해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외식해요. 그래, 그러자. 우리 재혁이 승진 축하해야지. 레스토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했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 뭘 그런 걸 가지고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우리 지훈이 기특하네. 할머니는 지훈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순간들이 제 인생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새 안 아픈 곳이 없는 일흔이 다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사춘기라 예전처럼 저를 찾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제게 다정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갈게요. 정기 검진 받으셔야죠. 아이고, 우리 지훈이 다 컸네. 며느리는 여전히 살가웠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전 부쳐드릴게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쉬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께 해드릴 차례예요. 재혁이도 효자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산책해요. 날씨 좋대요. 그래, 좋지. 이렇게 온 가족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니 늙는 것도 그리 두렵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명저, 너 정말 팔자 좋다. 며느리가 그렇게 잘한다며? 응, 정말 복 받았어. 첫 번째 며느리는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 응, 그랬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소연이를 만났으니까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 그런 것 같.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팥죽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기억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예전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외도를 알게 된 그날을 10분 만에 집에서 쫓아낸 그날을 말이죠. 사실 집을 판 게 아니라 집에서 쫓아낸 거였죠. 하지만 그 10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재혁이는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을 거고 저는 계속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소연이 같은 좋은 며느리 이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지훈이 같은 사랑스러운 손주들도 없었겠죠. 늘 제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는 손주와 아들 며느리가 있어 참 행복하다고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지훈이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아들 며느리가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답니다. 월급 바뀌어가며 스카프도 하나 선물로 사왔더라고요. 이게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가족의 사랑 그보다 귀하게 있을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재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갑자기 왜 그때 엄마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며느리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날 며느리의 배신을 알게 된 그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던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는 걸 합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며느리는 저를 진정으로 존중해주고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맡깁니다. 재혁이는 효자가 되었고요. 때로는 전 며느리 생각이 납니다. 그녀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한때는 재혁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미움밖에 안 남은 사람인데 그것도 털어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머님, 오늘 뭐 해 드실래요? 며느리가 묻습니다. 네가 하는 거 다 맛있어. 그래도 어머님이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가족과 함께 라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족을 배신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은이는 모든 걸 잃었고 우리는 모든 걸 얻었어요. 복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스스로 자멸한 거죠.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남에게 한 만큼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가족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 사랑이 돌아올 걸 알기에 10분 만에 집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분 만에 악연을 끊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중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